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뭐 줌으로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사실 저도 줌으로 이렇게 뭐 강의하는 게 익숙치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아주 압축적으로 좀 내용을 전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질문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홍성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이제 홍성군의 홍동면이라는 농촌 지역입니다. 사실 농촌에서 살다 보면 코로나라든지 뭐 기후, 오늘 주제인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느끼는 것들이 아마 다들 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는 홍성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농촌 지역입니다. 벼농사를 좀 많이 짓는 편이고요. 밭농사도 꽤 짓는 편인데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이 기후 때문에 상당히 좀 농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일단 농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대 자체가 아주 물리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장마가 길어가지고 올해는 뭐 장마가 짧았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장마가 길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친환경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 수확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정부 통계,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정부에서 쌀 수확량이 줄었다고 하는 통계치보다 저희 지역은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관행농보다 친환경으로 벼농사 짓는 분들이 수확량이 친환경으로 짓는 분들은 한 20, 30% 준 분들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이 벼농사도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도열병이라고 하죠. 벼도열병이 원래 없었던 지역인데 몇 년 전부터 벼도열병이 생겨가지고 뭐 드론으로 방제 같은 것도 예전에 하지 않던 방제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농촌에서 살다 보면 이 기후 위기라는 걸 그냥 피부로 아마 느끼시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여전히 기후 위기라는 걸 아주 심각하게는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농촌은 어쨌든 이미 현실로 겪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걸.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좀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농촌에서 있다 보면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뭐 똑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고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좀 농촌이 농촌에서 그냥 지내는 동안에는 코로나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딸이 지금 20대 초반 대학생인데 비대면으로 다 강의를 하는 바람에 지금 작년부터 집에 와서 있는데 제 딸아이 이야기는 그래도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농촌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코로나라든지 기후위기 같은 상황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도시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영향이나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주로 도시 중심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주로 도시 중심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지금 기후위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향 자체를 지금 못 잡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이렇게 서울 중심이고 대도시 중심인 사회에서 무슨 기후위기를 어떻게 잘 대응한다든지 요즘 정부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 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달성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냥 오늘 솔직하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그것을 농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틀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지 않게 이야기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라는 게 지금 뭐 다들 느끼시는 것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델타 변이가 생기고
뭐 돌파 감염인이 해가지고 뭐 백신을 맞아도 지금 계속 이제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백신 예방 접종만 되면은 좀 빨리 끝냈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코로나는 약과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게 심각해지면 이 코로나는 뭐 그냥 저리 가라라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소위 말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코로나도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기후변화 때문에 뭐 박쥐의 서식지가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코로나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다, 기후위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좀 여행도 좀 적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온실가스 농도가 좀 이렇게 증가하는 게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작년 11월에 나온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온실가스 농도, 온실가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는 브레이크 없이 상승하고 있다는 게 작년 11월에 나왔고, 그리고 뭐 올해 여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참 운이 좋은 거예요. 기후변화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영향이 좀 덜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지금 난리가 났죠. 사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제가 몇 가지만 보이던 중국도 마찬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홍수가 별로 없는 나라인데 지금 대홍수가 났죠. 그리고 중국의 뭐 정저우라는 데는 우리나라 TV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1년 내릴 비가 하루에 다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뭐 지하철에 그죠, 물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죽거나 이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올여름에 난리가 난 데도 있지만 또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난 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게 올해 여름에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산불 때문에 난리인데 작년 여름에도 시베리아가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폭우, 어떤 지역에서는 폭염, 그리고 폭염이 산불을 낳아가지고 이 지금 발생하는 산불은 방화로 인한 산불도 있지만 자연 발생 산불도 많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자연 발생으로 자연적으로 산불이 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시베리아가 뭐 산불 때문에 엄청난 양의 시베리아의 숲이 불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 기후변화로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아주 장마가 길었죠. 긴 장마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 피해나 이런 게 많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낫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다행인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운이 계속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게 뭐 어느 정도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시간이 남은 건지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지금 뭐 심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워낙 뭐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 기후변화가 좀 심각하구나라는 건 그래도 좀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온실가스라는 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그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뭐냐면은 올해 5월에 미국 하와이에서 측정한 건데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산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온실가스 측정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올해 5월 달에 잰 수치가 420 가까이 나왔어요. 지금 합의된 목표는 450 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에 2 ppm 이상씩. 그리고 지금 이제 420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년에 2 ppm 이상씩 올라가고 있는데 420이면 450에 도달할 때까지 15년 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15년이라는 시간, 길게 잡아야 15년인데 사실은 15년도 아니죠. 더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급속하게 뭔가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과학자들이 이게 기후변화, 뭐 이산화탄소 농도 이게 인간의 활동 때문인지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뭐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라는 게 300ppm을 안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50년대 300ppm을 넘어섰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올라갔죠. 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산업혁명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석탄과 석유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급속도로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300이 아니라 420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급속하게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간 건 지구의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없었던 일이고 이거는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이게 이제 기후 변화를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구의 온도가 오른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은 이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이렇게 경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경향이 올라가는 거지 어떤 시점에서는 뭐 강추위로 나타날 수도 있고 폭염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경향적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산업혁명, 그러니까 석탄, 석유를 쓰기 이전에 비해서 1.09도 정도 올랐다라고 최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2011년에서 2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450ppm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450ppm을 넘어서면 1.5도를 넘어선다. 그러면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이 합의한 게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왜? 1.5도를 넘어서서는 안 되니까. 왜? 1.5도를 넘어서면 지구의 기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간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점점 더 비관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1.5도라는 건 아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냐를 가지고 그동안에는 2050년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2040년 전에 도달할 거다라는 게 며칠 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8월 8일 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발표한 자료가 이게 10년 정도 앞당겨졌다 이거예요. 지금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2040년 정도 더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2035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15년이나 20년 후에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인간의 수명이라는 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도 있는 거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15년 후, 20년 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1.5도가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걸 그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 7개 나라를 보여드리는데요. 나라를 보십시오. 이게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보시면. 일단 중국이 온실가스 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중국이 1등이거든요. 중국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좀 뭐 석탄, 석유 많이 쓰는 거지 옛날에는 우리 가난하게 살아서 이런 거 쓰지도 않았어요. 우리 전기도 쓴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줄이게 만들려면 상당히 큰 설득이 필요하죠. 2등은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는 땅덩이도 넓고 그죠? 그죠? 뭐 우리는 뭐 편의점 가려고 해도 30분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나라죠. 그다음에 뭐 인도 마찬가지로 저개발 국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만만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게 만든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냐? 7등 정도 됩니다. 7등 정도. 이 대한민국이 7등인데 양은 사실은 중국, 미국에 비하면 뭐 엄청 적은 거죠. 그렇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뭐 12억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중국보다 1인당 배출량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한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중국은 당연히 너네나 잘해라라고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추세로 가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마 세계 3위 정도로 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뭐 세계 한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사실은 뭐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건 뭐 계산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지금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앞으로도 높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불과 한 15년, 20년 후면 1.5도에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된다. 지구과학이나 이런 대기과학 하시는 분들한테 1.5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우리도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기후변화가 코로나 같은 걸 낳을 수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죠. 생각을 못했죠. 기후변화는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 건데 이게 코로나 같은 신종 어떤 이 감염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데 사실 시민들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관론이 많아요. 너무 늦었다라는 응답이 46%. 이게 2019년에 갤럽이라는 국제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늦었다는 비율이 더 높아요. 66%. 근데 이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66%가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늦었다는 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러면 당신이 살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늦었는데 이 늦은 영향이 나 때 나타나느냐 아니면 내 이후 세대에 나타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 때는 안 나타날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사실 그건 착각이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향은 지금 사는 사람들과 미래, 당연히 미래로 가면 더 크게 나타나겠지만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비관론 또는 체념론에 빠질 일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비관적인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농촌의 중요성, 농촌의 역할을 저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도시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비관론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에너지, 전기나 에너지를 쓰는 걸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훨씬 지금보다 아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로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것처럼 막 풍력이나 태양광을 대규모로 하는 것은 또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은 농촌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뭐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작업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후위기가 결국 식량위기를 낳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도 농촌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관론에 빠지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보여드리는 건 어떤 미국의 과학자가 백악관 앞에서 데모하다가 잡혀가는 건데 이 과학자가 이제 기후위기를 처음으로 고발한 사람이에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미국의 나사라고 있죠. 미국 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는 걸 고발한 사람입니다. 근데 답답하니까 지금 데모하러 나선 분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는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학교는 가면 뭐하냐 이래서 학교 등교 거부 비슷한 걸 지금 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졌죠. 그리고 최근에 좀 변화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는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곧 탄소 중립 시민회의라는 거 하는데 비슷한 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제가 보기엔 잘못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이 제약 없이 이렇게 제한 없이 들어야 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시민들 스스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경제 회복을 할 때 옛날처럼 무슨 뭐 도로 깔고 석탄 많이 쓰고 석유 많이 쓰고 그런 식으로 경제 회복이 돼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에 79%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코로나로부터 지금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경제 회복 정책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책을 쓸 때 또 공항 짓고 뭐 도로 깔고 이러면 온실가스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뭔가 경제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영국 같은 경우는 시민의 79%가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했냐면은 무작위로 뽑은 시민들이 토론을 한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합의한 거죠. 그냥 옛날처럼 우리가 석탄, 석유 써가면서 경제를 운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 보고서인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왔냐? 비행기 타는데 세금을 더 물리자. 왜냐하면 비행기를 덜 타야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고기도 덜 먹자. 왜냐하면 어쨌든 축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축산을 많이 하지만 축산을 줄여야 됩니다. 어쨌든 축산을 줄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기도 좀 덜 먹자. 뭐 아예 먹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덜 먹자. 이런 이야기들을 시민들 스스로 정책 제안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방식으로 시민회의 같은 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이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좀 제한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뭐 가능하다면 인제군 같은 데서라도 정말 지역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하다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게 지구적인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10년 전, 20년 전에도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노력해서도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1.5도에서 못 막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1.5도에서 못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렇다고 해서 5도, 6도까지 가면은 이건 완전히 그냥 파멸이죠. 그냥 문명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그러려면 우리가 1.5도에서 못 막더라도 2도든 최대한 어쨌든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1.5도가 오르든 2도가 오르든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큰 영향. 슈퍼 태풍이나 폭염이나 장마나 폭우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영향들이 있을 텐데 그 영향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 한반도의 이런 생태 환경을 지키려면 이대로 가면은 이거는 우리의 생존이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5도, 2도에서 못 막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앞으로 닥칠 어떤 재앙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에 매우 취약한 나라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식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식량 안보 지수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왜 낮으냐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식량 자급률은 45%라고 이야기하고 2019년 기준입니다. 곡물 자급률은 20%대 초반 정도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곡물 자급률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동물이 먹는 것까지 포함한 거고, 사람이 먹는 식량을 이거는 이제 식량 중에서도 곡물 기준입니다. 사람이 먹는 곡물 기준으로 했을 때 45% 정도를 자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은 대충 자급한다고 지금 말은 하지만 쌀도 100% 자급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우리가 필수적인 곡물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 이하가 식량 자급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구가 5천만이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대응 능력이 없어요. 대처 능력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는 바다를 통해서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만약에 식량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는 답이 없는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단기간에 생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식량은 단기간에 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땅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지금 땅도 줄고 있어요. 땅도 줄고 있고 사람도 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식량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쌀 생산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4%가 줄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어요. 그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긴 장마나 이런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는 지역은 전형적인 친환경 벼재배 지역인데 6.4%가 아니라 우리는 20% 30% 줄어든 농민들이 많아요. 친환경일수록 더 타격이 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올해는 다행히 이렇게 긴 장마가 없고 올해는 그래도 벼농사가 좀 순조로울 걸로 예상은 되지만 이게 이제 들쑥날쑥한 거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쌀 수확량 감소폭을 보면 강원도가 제일 많이 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료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올해 들어서 이 통계청의 쌀 수확량 조사하는 자료를 검증을 해봤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향은 대충 볼 수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가 작년에 시바르당 생산량이 제일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강원도의 농업이. 뭐 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작물들도 다 우리가 항상 유념해서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강원도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식량 자급률도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식량 생산에 차질도 생길 수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식량 자급률이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혹시 식량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통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농림부의 대책은 뭐냐면은 식량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농장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뭐 옥수수, 콩, 밀 이런 거 심는 농장들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시민들께서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뭐 콩이나 두부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만주에 있는 농장에서 재배해서 갖고 온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만주든 아프리카든 베트남이든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 게 가능하죠. 평상시에는. 근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하겠느냐. 정부는 위기 상황이 돼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 베트남에서 갖고 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가지고 오겠다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유일한 대책입니다. 식량 위기에 대한 유일한 대책. 우리나라가 식량을 수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유일한 대책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확보한 농장에서 야, 옥수수하고 밀하고 수확한 거 다 가져와라고 우리나라 기업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근데 베트남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정부 명령을 따라야 되지 우리나라 정부 명령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진짜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이게 대책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해외 곡물을 반입하겠다는 거 말고는 위기 상황에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이라든지 농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정말 농촌이나 농업을 중심에 둔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그린 뉴딜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린 뉴딜이 아니라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제 일자리 문제 때문에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죠. 저는 뉴딜이 그린 뉴딜이 아니라 저는 생존 뉴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존 뉴딜. 그 생존 뉴딜은 뭐냐? 농촌이나 농업을 살리는 것에 국가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정말 농촌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집도 주고 소득도 보장하고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 또는 농촌에서 뭔가 농사 이외에도 다른 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복지와 관련된 일도 필요하고 환경과 관련된 일도 필요하고 그래서 농촌, 농민, 농업을 살리는데 모든 우리나라의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생존 뉴딜이라는 개념이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린 뉴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서울 중심, 대도시 중심, 무슨 새만금,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서울로 전기를 가져오겠다 이런 방식인데 이걸로는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장 심할 걸로 예상되는 게 식량위기인데 식량위기에 대한 답이 안 됩니다. 농촌을 살려야만 식량위기에 대한 대처를 가능할 수가 있어요.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이제 지방에서 생산해서 서울로 갖고 오겠다라는 식의 정책은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역 안에서 생산해서 지역 안에서 소비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서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생산해서 소비하는 게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대도시에 몰려 살아서는
절대로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제학하는 우석훈 박사라는 사람이 당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라남도 나주에 이제 한전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전라남도 나주에 본사가 있는데 나주에 지진이 나가지고 한전 본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제 소설로 쓴 게 당인인데요. 그 우석훈 박사 소설에서 유념해서 좀 읽어볼 만한 부분은 그렇게 전기 공급이 끊기면 서울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하루 이틀만 전기가 끊겨도 서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돼요. 30층짜리 아파트에 전기가 공급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30층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다른 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좀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사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뭘 할 수 있을 거다. 또는 경제 성장을 계속하면서 뭘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주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고 지금 필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고 농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당장 농촌에 와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농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좀 최소한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귀농하려는 사람, 귀촌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장을 최대한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또 뭔가 좀 기존에 자기가 하던 일을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자초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자초자산이 뭐냐? 저는 요즘 도로 다니다 보면 그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가 자초자산이에요. 앞으로 석유를 안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석유 자동차는 이제 안 다니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더 이상 석유 자동차는 앞으로는 20년 후, 30년 후에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주유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자초자산이에요. 여기서만 자초자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이런 산업이나 이런 자산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석유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기업들도 자초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업들도 앞으로는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석유를 안 쓴다면 정말 석탄이나 석유를 안 쓴다면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기업들은 바꿔야 되는 거죠. 기존의 공장 시설들은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15년, 20년 후까지 뭔가 우리가 크게 바꿔야 되는데 그럼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회사가 없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경남의 삼천포 이런 데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정규직들은 안 잘리지만 비정규직들은 일자리를 잃는 거죠.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일종의 마룻바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좀 실질적으로 논의가 좀 돼야 되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지역에서 새로운 일을 하려면 소득이 보장되고 그죠?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살려고 할 때 제일 아쉽다고 하는 게 주택 문제, 그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안정된 주택, 주거.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지 귀농이나 기촌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은 귀농, 기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좀 귀농, 기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귀농, 기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지역에서는 그죠?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 상황을 본다면 결국 귀농, 기촌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사람이 있어야지 지역이 유지가 되잖아요. 지역 소멸이 지금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지역이 유지가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외지에서 사람이 들어오려면 결국 주택 문제, 주거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가능하면 사람들이 농지, 농사, 먹거리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고 사는 도시에 살아도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라도 뭐 하나라도 키워보게 만드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야지 위기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들을 이제 좀 지역과 관련해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거대한 전환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보장을 해줘야 되고 일종의 안전망이죠. 안전망을 보장을 해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따가 인재군 예산도 말씀을 드릴 텐데 대한민국도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500조가 넘습니다. 1년에 국가가 쓰는 돈이.
문제는 그 돈이 이런 전환, 큰 전환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제가 임의로 만든 건데, 예를 들면 뭐 사람들한테 뭐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요즘 그게 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꼭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에게 뭘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불안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름을 뭘로 하든 간에. 그런 소득을 보장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고, 뭐 농지나 이런 걸 해결하는 데도 돈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돈을 좀 집중해서 쓰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이자 이겁니다. 제가 뭐 토건 예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뭐 건축 같은 걸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데 쓰는 돈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국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전히 공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토건 예산 같은 거 좀 줄이자. 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세 같은 것도 너무 많고 아직도 좀 줄여가지고 좀 제대로 돈을 쓰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지구적인 상황과 대한민국이 놓인 현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역 이야기입니다. 지역 이야기. 제가 이렇게 국가적인 걸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쉽게 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변화를 만들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 나름대로 느끼는 절박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농촌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인구가 안 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지역 자체가 뭔가 도시를 위해서 소비되는, 또 도시를 위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게 너무 많죠. 인제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제가 사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가깝다 보니까 도시에서 온갖 폐기물들, 쓰레기들이 다 이 농촌으로 다 밀려듭니다. 축사 같은 것도 너무 많고요. 제가 사는 충남 홍성 같은 경우는 뭐 소축사, 돼지축사, 뭐 양계장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인제 같은 데 오면은 악취가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충남은 악취 때문에, 저희 홍성만이 아니라 뭐 당진 곳곳이 다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못 살겠다 그럽니다. 사실 뭐 홍성에서 먹는 고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 다 이게 서울에서 먹는, 도시에서 먹는, 대도시에서 먹는 것들은 공급해주고, 쓰레기는 다 받아줘야 되고, 전기는 또 우리가 다 생산해서 보내줍니다. 발전소, 송전탑 다 여기 짓는 거죠. 사실 농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변화의 필요성을 정말 절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도시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먼저 좀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운동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농촌에 있는 공무원들도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걸 그냥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지역하고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앉아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다 안 된다고, 공무원들이 그냥 안 된다고 해가지고 따를 게 아닙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알아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좀 뭐 위에서 시키면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공무원들도 많고 주민들도 많은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이, 농림부 공무원이 우리 농촌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농촌의 현실을 잘 알고 인제군의 현실을 잘 아는 건 우리 주민들이고 지역 공무원이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인제 지역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다.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도 아니다. 인제 지역의 전문가는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고 지역에 애정을 가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이 생각을 가져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특히 기후위기 시대는 그렇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한다는 건 국가가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전부 다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걸 나중에 채택을 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대안은 지역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런 중앙집권주의, 획일주의, 시키면 다 따라야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일단 가장 전제입니다. 전제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일단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많이 알려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앞으로 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초, 중, 고등학생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문제를 겪더라도 우리가 알고 겪어야 되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분들의 권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줄 것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청년들,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죠? 우리 지역의 모든 주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나타날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인제군에서 뭘 할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제군에서 서울 사람들까지 걱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러면 인제군에서 뭘 할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제군의 농업, 인제군의 먹거리, 실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부안에 작년에 갔는데 부안이 밀 재배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밀 작업률이 굉장히 낮은데 뭐 몇 프로도 안 되죠. 그런데 밀 작업률이 낮은데 부안은 밀 생산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부안에서 밀 생산하는 그 영농조합법인에 이제 이사를 맡고 있는 농민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부안에서 우리 밀을 많이 재배하는데 그 밀을 부안 사람들은 안 먹고 있다. 다 그냥 외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들의 목표는 올해는 부안군에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우리 밀로 만들게 하는 거다. 그걸 위해 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줘 가지고 부안에서 생산되는 우리 밀을 부안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농촌 지역에 산다고 해서 꼭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게 아닙니다. 인제군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나 먹거리, 지역의 농업 먹거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체적으로 계획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같은 경우는 숲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막 숲을 막 베어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왜 산림청에서 막 무지막지하게 그 나무를 베어낸 사진이 막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중앙정부가 그런 일을 해서 그래요. 산림청이 정책을 결정해서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지역의 숲은 지역에서 관리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역에서 정책을 짜서 인제군의 숲은 인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죠. 산림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인제군의 숲은 인제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산림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그런 목재를 활용하는 것들이 요즘 관심이 많은데 그 산림 바이오매스는 지역에서 논의해서 방향을 잡아서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산림청에서 그런 정책을 펴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숲, 목재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인제군에서 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 이 농촌 지역의 문제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려면 대중교통도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도 사람들이 훨씬 더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버스를 늘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 뭐 마을 택시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교통 문제, 그다음에 지역의 에너지 문제, 폐기물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역 차원에서 논의해서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할 때 마룻바닥이라는 걸 좀 깔아주는 거. 마룻바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마룻바닥을 깔아주는 게 뭐 농민에게 농민수당 요즘 지급하기 시작하는데 농민수당, 뭐 청년수당 요즘 이런 정책들이 많이 펼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좀 필요한 돈을 이렇게 좀 제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것도 좀 공공주택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돈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돈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인제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외국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독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에너지 전환을 가장 빨리 하는 나라인데 독일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뭐냐면 에너지 협동조합입니다. 이게 다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막대 그래프가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숫자를 보여주는 건데, 독일이 에너지 전환을 한참 하던 게 2000년 정도부터 한 2015년, 6년까지가 아주 절정기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독일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엄청난 숫자로 증가를 하는 게 막대 그래프로 보이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에너지 협동조합이 그냥 태양광 발전기 한두 개 올리는 게 아닙니다. 독일의 가장 유명한 에너지 협동조합 중에 하나가 세나우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세나우는 인구가 한 2,500명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입니다. 제가 계속 농촌을 강조하지만 서울에서는 이런 에너지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요. 근데 독일의 세나우가 가능한 이유는 2,500명 정도의 농촌 지역입니다. 인제군으로 따지면 인제군 전체도 아니고 면지역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세나우란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붕에는 당연히 태양광 올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규모 풍력을 막 민간 업체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나우 협동조합에서 검토하고 추진해가지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몇 개 세운다든지, 풍력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바이오매스 산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도 하고, 수력 발전도 소수력,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소수력 발전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나우라는 동네가 2,500명 정도가 사는 지역인데, 지금 독일 전역에 한 20만 가구에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는 협동조합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외국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안은 다 외국에서도 농촌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좀 커봐야 한 인구 한 2, 30만의 도시 지역이지, 우리나라 뭐 서울, 대구, 대전 이런 대도시에서 이런 대안이 만들어진 적은 없고 앞으로도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인제군은 어떤 상황이냐? 인제군이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는 표현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재생에너지가 이제 자연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인 거죠. 재생에너지가 지금 인제군이 얼마 전 작년에 기사를 보니까 29% 정도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제군이 2045년까지 목표가, 인제군이 잡은 목표입니다. 인제군의 목표는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라는 훌륭한 목표를 인제군이 이미 세우셨더라고요. 인제 군민들이 이거를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인제군의 공무원이나 몇몇 관련된 분들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인제군이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제군의 이 목표 2045년까지 인제군은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 작업을 하겠다. 굉장히 훌륭한 목표죠. 이걸 달성한다면 아마 인제군은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겁니다. 이거 보러 인제군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2045년까지 이거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2045년이 아니라 2040년까지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인제군이 현실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이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을 깐다든지 산을 파괴하는 풍력 발전을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외지 기업들이 와가지고 태양광 풍력으로 돈을 벌어가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풍력이나 태양광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수익도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거를 인제군 차원에서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외국에서 에너지 자립을 하는 지역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거리 관련해서도 외국에서도 지금 지역 먹거리 계획이라는 걸 많이 짜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나무는 영국의 브라이튼이라는 도시가 2006년부터 지역 먹거리 계획, 우리나라는 요즘 푸드 플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역 푸드 플랜을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튼의 목표는 뭐냐? 브라이튼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인제군에서 지역 푸드 플랜을 짠다면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제군에서 나는 농산물로 인제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하자. 뭐 이런 걸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인제군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중에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비율이 사실은 생각보다 낮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비율이 낮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 푸드 플랜이라는 걸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로 연구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인제군을 확인해 보니까 오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강원연구원에서
인제군 푸드플랜 종합실행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는 용역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군에 살지 않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용역 보고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같이 논의하는 정말 그런 것들이 좀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시설 짓거나 이런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보여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계획 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인제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제군에서 나오는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를 먹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에너지 문제, 먹거리 문제, 농업 문제 하려고 할 때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군에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일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농촌 같은 경우는 군이라는 단위가 너무 넓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농촌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1960년까지는 읍면 단위로 자치를 했거든요. 읍장, 면장을 뽑았고 읍의회, 면의회를 뽑았는데 그게 전 세계 농촌 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제가 아까 독일의 세나우라는 지역이 2,50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한 자치단체거든요. 2,500명짜리 자치단체에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에너지 자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제군이 3만 1,000명이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3만 1,000명이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작다고 하는데 사실은 농촌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인구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인제군도 너무 넓어요. 인제군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2.5배가 넘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구 면적이 인제군 면적의 뭐 거의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인제군이 굉장히 넓고 인구도 농촌 지역 치고는 적지는 않다. 문제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게 문제인 거죠. 특히 면 단위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지. 지금의 인구로도 충분히 자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군 단위에서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많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문제 같은 거는 오히려 읍면 단위별로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제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남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읍면 단위별로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별로도 가지고 있는 여러 지역의 자원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래서 읍면 단위의 자치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마을 단위의 자치도 지금보다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어떤 풀뿌리 자치의 전통이 농촌의 마을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마을 단위에서 총회하고 대표자 2장 뽑고 그리고 마을의 공동재산도 관리하고 있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 동아시아의 농촌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의 농촌 마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리죠. 행정리 단위의 자치도 강화하고 읍면 단위의 자치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해나갈 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같이 좀 주민들이 검토해가지고 예산 같은 것들도 좀 의논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뭐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대립하라는 게 아니라 정보가 공유되면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공무원들도 그걸 또 관에서도 그걸 좀 수용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예산을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인제군의 예산 규모가 5천억입니다. 인구는 3만 1,000명인데 예산이 5천억이다. 물론 이 예산 중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도 개혁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5천억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5천억을 3만 1,000명 주민 1인당으로 나눠 보십시오. 일반 회계라고 하죠. 일반 회계 예산만 따져도 주민 1인당 예산이 1,300만 원입니다. 인제군이. 주민 1인당은 어린아이부터 노인,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된 거죠. 1인당 인제군이 쓰는 예산이 1,300만 원이에요. 일반 회계만. 기금, 특별회계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1,600만 원입니다. 주민 1인이 쓰는 예산 1,600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관에서 쉽게 생각해서 관에서 인제군이라는 관에서 주민 한 명을 위해서 쓰는 돈이 1,600만 원이다.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을 잘 쓰면 에너지, 먹거리,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육 못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이렇게 중앙정부나 도에서 돈을 줄 때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어디에 써라라고 해서 주는 돈들이 많은 게 문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면 인제군이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재정 자립도가 낮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건 숫자일 뿐입니다.
재정 자립도라는 건 인제군이 쓰는 이 5천억 원의 예산 중에 인제군이 지방세나 자체적인 공과금이나 이런 걸로 걷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재정 자립도인데요. 아니 인제군에서 지방세를 안 걷어들여도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받든 도에서 받든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사실은 재정 자립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어오는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는 게 문제일 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은 주민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생각으로 끄는 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재정 자립도는 그냥 낮은 겁니다. 낮은 거고, 그렇지만 이 5천억을 놓고 이 중에 꼬리표가 달려있는 돈 따져보고,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무슨 에너지 하는데 돈을 준다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럼 그걸 인제군에 맞게 어떻게든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잘 쓸 수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지역 푸드 플랜 하는데 돈을 얼마를 보태준다, 지역 먹거리 하는데 보태준다, 따왔습니다. 그럼 그 따온 돈을 어떻게든 그죠? 인제군에 맞게 잘 쓰는 방법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현재 돈의 절대액이 적은 게 아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낮다라는 건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인제군이 어떻게 하면 5천억 원을 잘 써가지고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인제군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에너지 자급, 먹거리, 푸드 플랜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 그죠? 정말 주민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살고 싶어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도 삶의 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군수님이나 군의회 의원님들만의 역할이 아닌 거죠.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사실은 이런 예산 같은 공적 자원은 다 우리 모두의 것이고, 이걸 어떻게 잘 쓰느냐도 결국에는 인제군의 주민들이 저는 최종적으로는 권리도 가지고 책임도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지역의 리더, 혁신 리더라고 제가 아까 교육 프로그램 제목이 혁신 리더인데, 지역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분들, 또 이미 리더이신 분들이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서 정말 기후위기 시대에 인제군이 좀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이렇게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지역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줌으로 진행되는데도 이렇게 일단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같은 걸 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제 저보다 각각의 분야의 여러 가지 정보나 동향 같은 거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종의 사실은 객관적인 상황은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활동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녹색평론 발행인이시던 고 김종철 선생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김종철 선생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우리가 죽어가는 나무에 물을 붓는 심정으로 활동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좀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각각 활동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뭐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활동하시다 보면 벽도 많이 부딪히고 한계도 많이 느끼시고 어려운 점들도 많을 텐데,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루는 좀 밝았다가 하루는 흐렸다가 아마 이런 날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저는 그냥 우리가 그런 나무에 물 주는 심정으로 계속 이제 그냥 그래도 꾸준히 활동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고, 항상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여러 가지 또 우리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 지역 말고도 노력하고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교류하고 정보 같은 걸 교류하고 좀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좋은 이야기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각각 활동하시는 분야들이 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서 다들 관심이 다들 많은 분야고, 모든 많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분야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다른 지역 사례,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잘 보면서 활동을 하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도움받는 것들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 마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하여튼 실제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면 좋겠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뭐 어려운 점이나 실질적인 문제들은 대체로 보면 이미 다른 지역에서 많이 부딪혔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걸 많이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